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울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도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고한 이제 우울증 환자,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숫자인데요. 이거 보시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환자가 5만 2천 명이었는데 2018년에 9만 8천 명. 이게 거의 두 배가 증가한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물론 다른 연령대도 다 늘었지만 비율이 비슷한데 20대 증가 속도가 무섭습니다. 이 매서운 이유는 취업에 대한 어떤 차별의 우려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던 20대가 편견이나 차별이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치료율이 높아진 거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실제 우울증 유병률이 또 증가됐고 특히 20대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울증으로 아픈 사람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한편은 서구에서도 이미 겪은 오히려 유병률은 사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증가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어느 정도는 우울증의 증가가 이렇게 치료율에 반영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실제 20대가 가장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니체가 신은 죽었다. 저도 지지난주에 있었던 자살 예방 인문학 포럼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사회학과 교수님 말씀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 것이냐. 결국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그동안에 살아가야 될 이유로 당연하게 주어지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세대 같으면은 왜 살았냐라고 물으면 자식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정말 힘든 뭐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만, 1000달러, 10,000달러 미만일 때도 정말 열심히 일했고 살아오신 거죠. 그때까지 자살이 별로 높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득이 3달러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현재 20대는 이전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당위로 사회에 의해서 주어지던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현대인은 초인이다. 왜냐하면 살 이유를 찾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대 때에 좀 지연된 위기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래프가 저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렸다면 누가 부양할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이 자식이죠. 장자가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겠죠. 이 비율은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감소해서 이제 30%가 안 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쪽이 늘었고요. 국가와 사회라고 답한 사람이 2016년에 50%를 넘게 됐고요. 이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대통령 선거 공약에 치매 국가 책임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옆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의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은 1997년에 IMF, 2002년 가계부채 대란, 그리고 2007, 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한 번씩 올라가서 2011년에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데 100달러, 10,000달러일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때마다 자살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왜
소득이 늘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자살이 늘까요? 저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결국 이전에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돌보던 힘, 우리 사회의 가족의 힘이 대가족 사회가 이제 핵가족 사회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걸 보시면은 더 명확히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15년간 OECD에서 1위죠. 1년 딱 빼고 1년 리투아니아가 1위였는데 또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14년 동안 1위를 한 셈인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질문에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자살과 관련이 있겠죠. 옆에 보시면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이 드라마 보시면 가족 그리고 이웃이 얼마나 어려운 게 있어도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돕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 같으면 7남매였습니다. 저는 형제 한 명입니다. 그 7남매가 한 명이 아프거나 실업이 되면은 열심히 도왔던 그 안전망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사회의 안전망이 충분치 않고 더구나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자살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멀쩡한 중산층의 4인 가족도 누군가 아파서 위기에 빠지고 몇 달만 지나면 빚에 시달리고 위험에 빠졌을 때 나만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겪는 중대한 변화이고, 그 변화를 북유럽의 나라나 외국에서는 1980년대 이미 겪은 겁니다. 그 나라의 자살률이 그때의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높았습니다. 이후에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잘 만나는 사회가 되고 정신건강의 도움과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 상식이 되면서 자살이 줄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지역사회 시스템은 사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는 적은데, 이 K방역 모델, 3T 모델, 이거는 외국에 자랑하려고 우리나라의 외교부에서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3T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테스트, 압도적인 검사, 그다음에 트레이스, 추적하는 거죠. 방역관이 와서, 그래서 어디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거길 피해라, 조치를 내리고 자가격리시키고, 그다음에 심하면 경도는 생활치료센터로, 중환 환자는 중환자실로 보내는 이런 치료의 배치를 통해서 한국의 K방역 성적은 매우 좋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데도 이걸 하는 걸 놀랍게도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자가격리하면은 보건소에서 먹을 거 갖다 주고 시청에서 잘 있는지 챙기고 전화하고 앱을 깔고 엄청나게 추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환자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울증이 생긴 사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불안과 우울, 분노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불안과 수행 능력에 관한 고전적인 역습 도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불안이 너무 없으면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빵점, 너무 심하면 시험지가 안 보여서 빵점이고, 적절한 불안이 있어야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쓸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불안은 순기능도 있는 거죠.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을 망쳤다. 그러면은 이제 우울해야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까?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행동을 바꿔서 오늘 공부에 노력하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겠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목표를 조정하고 오늘의 행동을 바꾸는 데 우울은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첫 번째 화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위협, 스트레스를 해소할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힘든데
두 번째 화살, 우울, 불안, 분노까지 맞게 된다면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화살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어, 대표적인 이제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우울한 감정은 누구나 느낄 정상이지만 우울증은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 슬프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고 의욕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멍해지고 식욕이 없으면서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찍 깼는데 그때부터 불안하고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게 피곤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나는 잘못 살아온 것 같다. 바보가 된 것 같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인데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집에 갔는데 집에 배우자가 이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집이 정리도 안 돼 있고 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애도 잘 안 먹인다. 그랬을 때 이렇게 여쭤보면 대신 치워준다. 그래가지고 박수를 받기도 하시는데요.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이 내고 집안꼴이 뭐냐 이게 더 흔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직장인이 일에 집중도 못하고 실수도 잦아지고 저렇게 일이 몰리면 직장 상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상사의 따끔한 한마디가 정신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사람이라면, 우울증이 생겨서 아픈 사람이라면 여기에 따끔하게 한마디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오해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오히려 진단 기준을 줄줄이 알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물론 이 모든 이유가 우울증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로 생각하고 물어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집에서 중내산에 싸움이 나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면서 자신의 우울을 감추려고 할 때, 특히 자살을 생각한다면 주변의 사람이 우울증이 아닌지 꼭 생각해 보시고 물어봐 줘야 됩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물어봐 줘야 됩니다. 대개는 뭐 잠을 잘 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은 이게 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정상 반응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부터가 심리적 응급 처치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코로나 때 더 중요해진 게 생명 지킴이,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이건 전문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누구나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홈페이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자살예방 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를 이수하시면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를 하고 나면 생명지킴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지만 한편은 그 마음에는 살고 싶다는 양가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보내는 신호를, 자살의 경고 신호를 우리가 뭔지 안다면 인식할 수 있고 그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줘야 됩니다. 이게 듣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기는 여러 자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 옆에 한 사람만 있다면 희망에 연결하는 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물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도의 상담, 정신과 치료, 때로 입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를 수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1577-0199
정신건강상담전화와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로 전화를 통해서 내 동료가 이렇게 아프다, 뭔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실 수 있고, 많은 우리나라의 자원이 있고 지자체마다도 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가 있는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게 하려면 그 옆에 경고 신호를 봐준 내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지켜줄 수 있다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보고 듣고 말하기의 정신입니다.